저택 안에 홀로 남은 인숙은 걸레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묵직하게 놓인 피아노가 오늘따라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마음속 문이 열리듯 그녀의 손끝에서 선율이 번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한 남자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42살 김정아라고 합니다. 20살 때부터 서울 한강변 언덕 위에 있는 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했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무거운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현관이 나타났고 그 너머로 보이는 거실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천장까지 닿을 듯한 통유리창으로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고 수입 가구들이 품격 있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건 거실 한가운데 놓인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검은 광택이 나는 몸체, 88개의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모습. 스타인웨이 로고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었달까요? 사실 저는 어릴 적 피아노를 무척 사랑했던 아이였거든요. 2살 이전의 기억은 없지만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순간은 고아원 연습실에 있던 낡은 피아노 앞이었어요. 5살 때였을까요? 원장님이 기증받은 그 피아노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몇 개 건반은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았지만 제게는 세상 전부였죠. 매일 밤 다른 아이들이 잠든 후에 몰래 연습실로 내려갔어요. 차가운 맨발로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설렘에 가슴이 뛰었죠.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 피아노 앞에 앉으면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엘리제를 위하여, 월광 소나타, 터키 행진곡. 악보도 없이 귀로만 듣고 따라쳤는데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죠. 원장님은 어느 날 제 연주를 우연히 듣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정아야, 너 천재구나. 누가 가르쳐 준 거니? 하고 물으셨죠. 저는 그저 들리는 대로 쳤을 뿐이라고 대답했어요. 원장님은 제게 정식으로 피아노를 배울 수 있게 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고아원 형편상 불가능했죠. 그래도 매일 2시간씩 연습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어요. 18살에 고아원을 나와야 했을 때 가장 아쉬웠던 건 피아노와 이별하는 거였어요. 생계를 위해 가정부 일을 시작했고 운 좋게도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죠. 박도연 회장님은 국내 굴지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셨고 사모님과 단둘이 사시는 집이었어요. 처음엔 자녀가 없으신 줄 알았는데 1년쯤 지났을 때 우연히 알게 됐죠. 사모님이 어느 날 밤 거실에서 흐느끼고 계셨는데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2살쯤 된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모님은 취한 듯 중얼거리셨어요. 우리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그때 손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중에 다른 직원에게 들어보니 40년 전 어린이날에 놀이공원에서 딸을 잃어버리셨다고 했어요. 그 후로 회장님 부부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사셨고 그 피아노도 실종된 딸이 돌아올 때를 위해 사둔 거라고 했죠. 20년 동안 저는 그 피아노를 매일 닦기만 했어요. 부드러운 천으로 먼지 하나 없이 광을 내면서도 단 한 번도 건반을 눌러보지 못했죠. 회장님은 누구도 그 피아노를 만지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거든요. 사모님조차 그 앞을 지날 때면 시선을 피하셨어요. 마치 그 피아노가 잃어버린 딸의 무덤 같았달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이틀 전 회장님이 일주일간 미국 출장을 가신다고 하셨고 사모님도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부산에 내려가셨죠. 텅 빈 저택에 저 혼자 남았을 때
피아노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20살 이후 22년 동안 한 번도 연주하지 못했던 그 선율이 제 손끝에서 간절하게 울부짖고 있었죠. 저는 결국 참지 못했어요. 주위를 살피고 또 살폈죠. 정적만이 감도는 저택,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뚜껑을 열었습니다. 매일 닦아온 건반들이 오후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아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는 순간 2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첫 음을 누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엘리제를 위하여의 도입부가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죠.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빠져들면서 제 영혼이 건반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너무나 그리웠던 감촉, 너무나 듣고 싶었던 소리였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거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화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의 선율이 아직 공기 중에 떠돌고 있는 가운데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죠. 박도연 회장이었습니다. 62세의 박 회장은 평소와 달리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평소 단정하게 넘긴 머리칼은 흐트러져 있었죠. 비행기가 기상 악화로 회항했다는 연락을 받고 공항에서 곧장 집으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정화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보였죠. 목덜미에 핏줄이 붉어지고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아 씨, 지금 뭐 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내가 분명히 이 피아노는 누구도 만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정화는 벌떡 일어나 피아노에서 물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잠시 정신을 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앞치마를 꽉 쥐고 있었죠. 하지만 박 회장의 시선은 이상하게도 분노에서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는 정화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서재 책상에 손을 짚으며 가까스로 몸을 지탱했죠. 방금 그 연주를 어떻게 그렇게 칠 수 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악보도 없이 그것도 그렇게 완벽하게. 정화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배운 거예요. 고아원에서. 귀로 듣고 따라치곤 했죠. 고아원이라고요. 박 회장이 되물었어요. 그의 눈빛에 묘한 광채가 어렸습니다. 몇 살 때부터 그곳에 있었죠. 기억나는 건 5살부터예요. 그 전 기억은 없고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박 회장은 갑자기 정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화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그는 계속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정화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 눈, 그 코, 박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이건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설마, 회장님 괜찮으세요? 정화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한참을 정화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뒤돌아섰어요. 그리고는 서재로 들어가더니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죠. 잠시 후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그가 정화를 불렀어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박 회장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2살쯤 된 여자아이의 사진들이 가득했죠. 밝게 웃고 있는 아이, 피아노 장난감을 치고 있는 아이, 분홍 원피스를 입고 회전목마를 타는 아이. 우리 딸이었어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40년 전 어린이날에 잃어버렸죠. 놀이공원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 후로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어요. 정화는 사진을 보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 아이의 눈빛이 왠지 낯설지 않았죠.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회장님 따님이 실종되셨군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박 회장은 정화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함으로 가득했죠. 김정아 씨,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혹시 왼쪽 어깨에 점이나 흉터 같은 게 있나요? 정화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있어요. 작은 점이. 어떻게 아셨죠? 박 회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죠. 안 돼, 이럴 수가. 설마. 정말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사모님이 들어오는 소리였죠. 여보, 벌써 돌아오셨어요. 비행기가 취소됐다고 들었는데. 사모님의 목소리가 거실로 가까워졌어요. 사모님이 거실로 들어서자 그녀의 시선이 피아노, 정화, 그리고 사진첩을 들고 있는 남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왜 그런 표정을? 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가리켰어요. 여보, 이 사람을 좀 봐요. 정화 씨 얼굴을 자세히 봐요. 사모님이 정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정화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입을 가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우리 수진이. 사모님이 흐느꼈습니다. 이 눈, 이 코, 이 입술. 우리 아이가 맞아요. 정화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김정화예요. 고아원에서 자란. 박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죠. DNA 검사를 해봅시다. 그것만이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정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밝혀질 진실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체열을 마치고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죠. 옆에는 박 회장 부부가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지만 박 회장은 특별히 부탁해서 3일 만에 결과를 받기로 했습니다. 정화는 지난 이틀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고아원에서의 가장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5살 이전은 안개 속처럼 흐릿했죠. 다만 가끔씩 꿈에 나타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회전목마의 음악 소리, 달콤한 솜사탕 냄새,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사모님이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정화 씨, 아니 혹시 우리 수진이가 맞다면.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정화는 사모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그 주름 하나하나에 그리움과 죄책감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았죠. 저는 괜찮았어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잘 돌봐주셨고 친구들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피아노가 있었으니까요. 박 회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죠.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어요. 매년 어린이날이 되면 그 놀이공원에 가서 하루 종일 서 있었죠. 혹시라도 수진이가 그곳을 기억하고 찾아올까봐. 정화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그때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박도연님, 원장님이 부르십니다. 세 사람은 일제히 일어났어요. 원장실로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원장이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장이 말했어요.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죠. 박 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 딸이 맞습니까? 원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는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죠. 아직 최종 확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 추가 샘플이 필요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차 결과는 나왔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사안은 2중 3중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40년이나 지난 사건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하죠. 정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박 회장이 원장의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원장님, 제발 1차 결과라도 알려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시잖습니까?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다시 봤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죠. 1차 검사상으로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친자 관계가 맞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정화가 급히 부축했죠. 박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박 회장이 물었어요.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목의 유전자 검사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화 씨의 어린 시절 의료 기록도 확인해 봐야 해요. 혹시 고아원에 남아있는 기록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정화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있던 고아원은 10년 전에 문을 닫았어요. 원장님도 돌아가셨고요.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때 박 회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죠. 회장님, 긴급한 보고가 있습니다. 정화 씨가 있던 고아원 관련 자료를 찾았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사실이요? 박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들렸습니다. 그 고아원 기록에 따르면 정화 씨가 처음 왔을 때 한 가지 물건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은팔찌였는데 거기에 S, J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고요. 사모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수진, 우리 딸 이름 박수진의 이니셜이에요. 우리가 돌잔치 때 해준 팔찌예요. 정화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은팔찌,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고아원에서 자신이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죠. 하지만 10살 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팔찌 어디 있어요?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대답했어요. 고아원이 폐쇄될 때 물품들이 지역 박물관으로 이관됐다고 합니다. 지금 확인 중입니다. 원장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겠네요. 최종 검사 결과는 내일 오후에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봐서는 박 회장이 정화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40년간의 그리움이 가득했죠. 수진아, 우리 딸 수진이가 맞구나. 정화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죠.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원 복도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그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인데요. 분명히 다른 사연이 있을 거예요. 병원 복도에 나타난 여자는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회색빛이 도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박 회장이 먼저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우리 가족 일에 왜 끼어드시는 겁니까? 여자는 정화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한때 그 고아원에서 일했던 강미숙이라고 합니다. 정화를 5살 때부터 봐왔죠. 그리고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어요. 무슨 진실을 안다는 거요?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40년 전 어린이날 저는 대학생이었고 놀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미아보호소에서 일했죠. 그날 한 아이가 들어왔는데 박 회장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세요. 강미숙은 정화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그 아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은팔찌를 차고 있었어요.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고 있었죠. 저희는 당연히 방송도 하고 부모를 찾으려 했지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연락이 안 왔죠? 박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고 미아보호소도 수없이 확인했는데 강미숙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자신이 아이의 이모라고 했죠. 아이 부모가 사고를 당해서 자기가 데리러 왔다고 신분증도 보여주고 아이 이름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정화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 여자가 누구였어요? 강미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여자는 아이 인신매매범이었어요.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미아보호소를 돌며 아이들을 데려갔죠. 저는 신입이라 그걸 몰랐고 그냥 보내줬어요. 사모님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그런 나쁜 사람에게 강미숙이 계속 말했어요. 일주일 후에 그 여자가 체포됐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낸 후였죠.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요. 저는 죄책감에 일을 그만뒀고 그럼 어떻게 정화 씨가 그 아이라는 걸 아시는 거죠?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강미숙이 정화를 바라봤어요. 3년 후 제가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한 아이를 만났는데 은팔찌를 갖고 있었죠. S, J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그게 정화였어요.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고아원에 오게 된 거죠? 강미숙이 설명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인신매매범이 체포되면서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들었어요. 당신은 다른 도시의 고아원으로 보내진 것 같아요. 이미 나이도 어리고 이름도 모르는 상태였으니 박 회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뭘 했습니까? 우리 아이인 걸 알면서도 왜 연락하지 않았죠? 강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은팔찌만으로는. 그리고 이미 아이가 새로운 이름으로 적응하고 있었고 저는 겁이 났어요. 제가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기가. 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DNA 검사 결과가 모든 걸 증명할 겁니다. 과거의 잘못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가족이 다시 만났다는 거죠. 정화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꼬여 있었다니. 그저 버려진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사랑하는 부모를 빼앗긴 거였다니. 사모님이 정화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수진아, 아니 정화야.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의 일이야. 우리가 다시 만났잖아. 박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강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화가 고아원에서 피아노를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 아마 무의식 중에 부모님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미아보호소에서 봤을 때도 계속 피아노하고 울었거든요.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피아노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아팠구나. 박 회장이 강미숙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이제 와서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강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러다 우연히 신문에서 박 회장님 인터뷰를 봤죠. 아직도 딸을 찾고 있다는. 그리고 정화 사진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그 아이가 맞다는 걸. 사모님이 일어섰어요. 그녀는 강미숙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죠. 고마워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덕분에 우리 딸을 찾았어요. 강미숙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더 조심했더라면. 정화가 일어났어요. 그녀도 강미숙에게 다가갔죠.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도 행복하게 잘 살았고, 이제 가족을 찾았으니. 그때 비서실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은팔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팔찌 안쪽에 새겨진 다른 글씨를 발견했는데,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팔찌 안쪽에 1983년 5월 5일, 우리 수진이의 첫 생일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사진이 들어있는 로켓 펜던트도 함께 발견됐어요. 박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그 로켓 펜던트, 내가 수진이 돌잔치 때 직접 끼워준 거야. 우리 새 가족 사진을 넣었었지. 사모님이 흐느꼈습니다. 이제 확실해요. 정화가 우리 수진이가 맞아요. 그때 원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통화를 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곧 확인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최종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나왔는데 결과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니 무슨 말이에요? 사모님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원장이 서류를 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자 확률이 99.9%로 나왔습니다. 정화 씨는 분명 박 회장님의 생물학적 딸이 맞습니다. 그럼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정화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원장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목의 DNA 검사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사모님과의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화 씨는 박 회장님의 친딸이 맞지만 현재 사모님의 친딸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죠. 사모님이 비틀거리자 정화가 부축했어요. 그럼 내가 낳은 수진이는 어디 있단 말이에요? 사모님이 울부짖었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나는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수진이는 분명 우리 부부의 딸이었어요. 강미숙이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잠깐, 혹시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건 아닐까요? 42년 전이면 그런 실수가 있을 수도. 원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당시 출생 기록을 조회해 봤는데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여아가 한 명 더 있었어요. 박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원장이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기록상으로는 그 아이도 2살 때 실종됐다고 나와 있네요.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는 대체 누구인 거죠? 박 회장이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함께 여전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넌 내 딸이야. 그건 확실해. 비록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사모님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래도 40년을 함께한 기억은 진짜예요. 내가 잃어버린 아이가 정화든 다른 아이든 이미 정화는 내 딸이에요.
강미숙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 미아보호소에 온 아이가 계속 엄마는 병원이라고 말했어요. 어린아이의 말이라 그때는 무시했는데 박 회장이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맞아. 그날 아침 수진이 엄마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서 병원에 갔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수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간 거였죠. 그럼 병원에서 뭔가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정화가 물었어요. 원장이 다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잠깐, 여기 특이한 기록이 있네요. 42년 전 5월 5일 산부인과 기록에 응급수술이 하나 있었어요. 환자 이름은 박미연. 사모님이 놀랐어요. 그게 저예요. 그날 맹장 수술을 받았죠. 그런데 그게 왜? 원장이 계속 읽었습니다. 수술 중 합병증으로 자궁적출술까지 시행. 그리고 특이사항에 환자의 2살 된 딸, 병원 내 실종이라고 적혀 있네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죠.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그날 병원에서 우리 진짜 수진이가 사라지고 놀이공원에서는 다른 아이가. 강미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본 아이가 진짜 수진이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은팔찌를 갖고 있었는데 정화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릴 때 꿈을 자주 꿨어요. 하얀 방, 소독약 냄새, 그리고 누군가 제 팔찌를 벗기는 꿈. 그게 혹시 원장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알 것 같네요. 병원에서 2아이가 바뀐 거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꿨든 실수였든. 그리고 진짜 수진 씨는 병원에서, 정화 씨는 놀이공원에서 각각 실종된 거죠. 사모님이 정화를 꽉 안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상관없어요. 정화가 내가 낳은 딸이 아니어도 40년간 그리워한 우리 수진이가 아니어도 이미 정화는 우리 가족이에요. 박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혈연을 떠나서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 거예요.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진짜 수진 씨는요. 그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그때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요. 혹시 박도연 회장님 계신가요? 저도 DNA 검사를 받고 싶어요. 저도 그날 잃어버린 딸일 수도 있어요. 병원 로비에 나타난 여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초췌했고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있었죠.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박 회장이 로비로 나왔습니다. 누구시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최은주라고 합니다. 나이는 42살이고요. 저도 2살 때 기억이 없어요.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최근에 양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모님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사실을 알게 되셨죠? 은주는 봉투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이 사진이 제 2살 때 사진이래요. 그런데 보세요. 배경이 병원이에요. 그것도 42년 전 5월 5일이라고 적혀 있고요. 박 회장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 병원, 우리가 수진이를 낳았던 그 병원이야. 은주가 계속 말했어요. 양어머니 일기장에 따르면 그날 병원에서 저를 발견했대요. 복도에 혼자 울고 있었는데 이름표도 없고 보호자도 없었다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입양하셨다고 해요. 정화가 놀란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당신이 진짜 수진 씨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원장이 끼어들었어요. 잠깐, 이건 너무 성급한 판단입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뉴스에서 박 회장님이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날짜와 장소가 너무 일치해서. 강미숙이 은주를 자세히 바라봤어요. 잠깐, 당신 왼쪽 어깨에 흉터 있어요? 은주가 놀랐습니다. 네, 있어요. 어떻게 아셨죠? 양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있었대요. 박 회장과 사모님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도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었는데 은주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이상한 버릇이 있었어요. 회전목마 소리만 들으면 울었대요. 양부모님도 이유를 모르셨고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탔던 게 회전목마였어요. 정화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이제 DNA 검사로 확인해 봐야겠네요. 누가 진짜 수진 씨인지. 은주가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혹시 박 회장님 비서인가요? 정화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오늘까지는 박 회장님의 잃어버린 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방금 DNA 검사 결과 회장님의 친딸은 맞지만 사모님의 친딸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은주의 얼굴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원장이 설명했어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일단 은주 씨도 DNA 검사를 받으시죠. 그래야 정확한 관계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박 회장이 은주에게 물었어요. 양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나요? 당신을 잘 키워주셨나요? 은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네,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죠.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어요. 양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양어머니도 한 달 전에. 사모님이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찾아오신 거죠? 은주가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양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입양 서류인데 여기 추정 생년월일 1983년 5월 5일이라고 적혀 있고 발견 장소가 그 병원 소아과 영동이다고 정화가 말했어요. 1983년 5월 5일. 그게 수진 씨 생일이에요. 은주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양어머니 일기에 아이가 계속 엄마는 수술, 아빠는 놀이공원이라고 울었다고 적혀 있어요. 박 회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아. 그날 정확히 그랬어요. 아내는 병원에서 수술받고 나는 수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강미숙이 갑자기 말했어요. 잠깐, 그럼 두 아이가 서로의 장소에서 실종된 건가요? 한 아이는 병원에서, 한 아이는 놀이공원에서.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바꾼 건 아닐까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제가 진짜 수진이라면 왜 저를 병원에 버려둔 거죠? 박 회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걸 알아내야 해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사모님이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렸어요. 맞아. 그날 수술 후에 간호사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이가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고. 하지만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정화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그때 누군가 아이들의 신분을 바꾼 건 아닐까요? 팔찌를 바꿔 채우고. 은주가 봉투에서 마지막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은팔찌였어요. 이것도 양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셨어요. 제가 처음 발견됐을 때 차고 있었대요. 박 회장이 팔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죠. 이건
이건 우리가 수진이에게 해준 팔찌가 아니야. 다른 거예요. 사모님이 팔찌를 자세히 봤어요. 여기 이니셜이 J, H라고 되어 있어요. 정화가 숨을 멈췄습니다. 정화. 제 이름 김정화의 이니셜이에요. 그때 병원 보안 카메라 관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42년 전 CCTV는 없지만 당시 병원 직원 명단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관제실 직원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42년 전 5월 5일 소아과 병동에 근무했던 간호사 중에 김정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날을 마지막으로 갑자기 사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김정희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다른 기록은 없습니까?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정희 간호사에게는 2살 된 딸이 있었는데 이름이 김정아였다고 합니다. 정아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제 어머니가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를 바꿔치기 한 건가요?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추측만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강미숙이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잠깐 제가 고아원에서 정화를 처음 봤을 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아이가 가끔 엄마는 나쁜 사람, 엄마가 나를 버렸어라고 중얼거렸거든요. 정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요. 누군가 제 팔찌를 벗기고 다른 걸 채우는. 그리고 미안해, 정화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라는 목소리. 박 회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간호사가 자기 딸을 우리 딸과 바꾼 거군요. 병원에서 일하니까 가능했겠죠. 사모님이 흐느꼈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간호사가 박 회장님 집안이 부유한 걸 알고 자기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주려고. 정화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럼 왜 저를 놀이공원에 버렸겠어요? 차라리 병원에 그대로 뒀으면 박 회장님이 데려갔을 텐데. 원장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더 이상한 기록이 있네요. 김정희 간호사는 그날 오후에 응급실에도 들렀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 딸이 갑자기 아프다면서. 박 회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때 우리 수진이도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들렀었어요. 하지만 의사가 괜찮다고 해서 다시 놀이공원으로 갔죠. 강미숙이 말했어요. 그럼 그때 다시 바꾼 건가요? 응급실에서. 사모님이 갑자기 무언가를 기억해냈습니다. 맞아요. 그때 한 간호사가 수진이를 너무 예뻐하면서 잠깐 안아봐도 되냐고 했어요. 같은 또래 딸이 있다면서. 그게 김정희였나 봐요. 정화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머리가 아파요. 뭔가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은주가 정화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정화가 눈을 감고 집중했어요. 그러자 흐릿한 영상들이 떠올랐죠.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따뜻한 품에 안겨있던 느낌, 그리고 누군가의 울음소리. 엄마가 울고 있었어요. 정화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화야. 엄마가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라고. 박 회장이 물었어요. 그 다음은 기억나요. 정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다음은 놀이공원이에요. 사람들이 많고 시끄럽고 무서웠어요. 엄마를 찾아 울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은주가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었는데 따뜻한 아줌마가 와서 안아주셨어요. 그분이 제 양어머니가 되신 거죠.
원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네요. 김정희 간호사가 처음엔 아이를 바꿨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시 바꾸려 했지만 이미 상황이 복잡해져서 그때 비서실장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김정희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치매 초기 단계라고 하는데 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그곳으로 가야겠어요. 진실을 들어야 해요. 사모님이 만류했어요. 여보, 치매 환자한테 무슨 진실을 들을 수 있겠어요. 정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제 친어머니가 맞다면 한 번은 만나봐야죠. 은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같이 가겠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그분이라면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요. 1시간 후 그들은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김정희 할머니는 가끔 맑은 정신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딸 이야기를 하면 잠깐 정신이 돌아오곤 하죠. 항상 정화야, 정화야 하고 부르시거든요.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60대 후반의 김정희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화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저 정화예요. 김정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초점이 맺혔어요. 정화야, 우리 정화. 엄마가 미안해.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절 버리셨어요? 김정희가 정화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잠시 또렷해졌습니다. 너를 지키려고 그랬어. 내 아빠가 우리를 버렸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때 그 부잣집 아기를 봤는데 박 회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래서 우리 딸과 바꾼 겁니까? 김정희가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금방 돌려주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은주가 물었어요. 그럼 왜 안 돌려주신 거죠? 김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무서웠어요. 감옥에 갈까봐. 그리고 정화를 또 잃을까봐. 그래서 도망쳤어요. 정화를 고아원에 맡기고. 미안해, 정화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때 김정희가 갑자기 정화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너 정화가 아니구나. 넌 그 집 아이야. 내가 바꾼 그 아이. 김정희의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제가 정화가 아니라니. 김정희가 정화의 얼굴을 만지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혼란스러웠어. 내가 내 딸이든 그 집 딸이든. 이제는 모두 내 잘못이야. 박 회장이 김정희에게 다가갔어요.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정희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그날 병원에서 당신 부인이 수술받고 있었어요. 나는 소아과 담당이었는데 당신 딸이 병실에 혼자 있었죠. 그때 내 딸 정화도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왔어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바꾸신 건가요? 김정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두 아이를 나란히 보니 너무 닮았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죠. 내 딸도 저런 부잣집에서 자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사모님이 흐느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을 파괴한 거예요? 김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잠깐의 욕심이었어요. 팔찌를 바꿔 채우고. 하지만 곧 후회했어요. 당신이 딸을 찾으러 병원에 왔을 때
내 딸을 데려가는 걸 보고 가슴이 찢어졌어요. 정화가 물었어요. 그럼 왜 다시 바꾸지 않으셨어요? 김정희가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간다는 걸 듣고 따라갔죠. 응급실에서 다시 만났을 때 바꾸려고 했는데 박 회장이 다그쳤어요. 그런데 왜 안 한 겁니까? 김정희가 흐느꼈습니다. 그때 내 딸, 진짜 정화가 당신을 보고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난 한 번도 내 딸이 그렇게 웃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은주가 김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냥 두신 거군요. 김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래서 놀이공원에서 당신 딸을, 아니, 내가 키우던 아이를 미아보호소에 맡기고 도망쳤어요. 강미숙이 끼어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 아이를 봤군요. 그리고 인신매매범에게. 김정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신매매범이요? 아니야. 난 그냥 미아보호소에 맡기면 부모를 찾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화가 김정희를 바라봤어요. 그럼 저는 정말 박수진이었던 거네요. 김정희가 정화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내가 내 딸이 아니어도 난 널 내 딸처럼 사랑했어. 비록 멀리서 지켜만 봤지만. 박 회장이 물었어요. 멀리서 지켜봤다고요? 김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을 그만두고 작은 도시로 이사했지만 가끔 서울에 와서 너희들을 봤어요. 내 딸이 당신 집에서 잘 자라는지, 그리고 고아원에 간 아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은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누구인가요? 김정희가 은주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다가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너는 그날 병원에 있던 또 다른 아이야. 버려진 아이였어. 나도 그 아이를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원장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은주 씨는 박 회장님 가족과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김정희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내 기억이 이제는 모든 게 뒤섞여서. 박 회장이 은주를 바라봤어요. 그래도 DNA 검사는 해봐야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사모님이 정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내가 진짜 우리 수진이었구나. 40년 만에 진짜로 찾은 거야. 정화는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정체성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도 느꼈죠. 김정희가 갑자기 정화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수진아. 아니, 정화야. 뭐라고 불러도 좋아. 내가 너무 미안해. 내 인생을 망친 것 같아서. 정화가 김정희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잘 살았어요. 비록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피아노도 계속 칠 수 있었어요. 박 회장이 김정희에게 말했어요.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김정희가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내 딸을 잘 키워주려고 했다니. 은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진짜 김정아 씨는 어디 있을까요? 김정희의 눈빛이 다시 흐려졌어요. 정아. 내 정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버렸어. 강미숙이 말했습니다. 제가 수소문해 보겠어요. 그때 인신매매범 사건 기록을 다시 조사하면 뭔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환자분이 휴식을 취하셔야 해요. 정화가 김정희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잡았습니다. 다시 올게요, 어머니.
이제는 정말로 용서해요. 김정희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내가 행복하다니 다행이야. 병실을 나온 후 복도에서 박 회장이 정화를 불렀어요. 수진아, 이제 집으로 가자. 내 집으로. 정화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사모님이 정화를 꽉 안았어요. 우리 딸, 정말 우리 딸이 맞았구나. 은주가 쓸쓸하게 서 있자 사모님이 그녀의 손도 잡았어요. 은주 씨도 우리와 함께 가요. 당신도 이 모든 일의 피해자니까. 우리가 함께 진실을 찾아요. 일주일 후 거실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렸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닌 잃어버렸던 딸 박수진으로 그곳에 있었죠. 은주의 DNA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박 회장 부부는 그녀도 가족처럼 대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미숙의 노력으로 진짜 김정아를 찾은 것이었죠. 그녀는 해외로 입양되어 미국에서 의사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세 사람은 다시 그 놀이공원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낡고 오래된 회전목마 앞에서 박 회장과 사모님 그리고 정화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4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회전목마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고 오래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회전목마에 올라탔어요. 40년 전 끊어졌던 시간이 마침내 다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저녁, 정화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연주합니다. 그 선율 속에는 아픔도, 그리움도, 그리고 새로운 희망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진실을 알게 된 뒤 가족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